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역대급 전력 강화 예고. 2. 인도 테자스 착함 성공. 한국은 뭐하나. 3. 갑자기 한국 언급한 푸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F-35A 전투기의 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입 결정은 중국을 격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KF-21 블락 2가 완성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의결된 계획에는 중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역대급 전력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면서 세계가 경악할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분석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를 대체해 나갈 후보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F-35는 여전히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며 KF-21 위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F-35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평가에 중국이 잔뜩 열받았는지 KF-21이 공개된 지 고작 사흘 뒤에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는 J-35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J-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주제에 공개된 J-35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35는 단순한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J-35 초기형에는 러시아 E-29위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폼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복잡한 개 족보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J-35의 엔진은 러시아 E-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E-29부터가 F-16, 잘해줘 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J-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J-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J-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블락혹 2가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단순히 공중우세 능력만 비교하자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F-22가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F-22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심지어 한 해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조차도 소모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초기 도입분 33대를 강제 퇴역 조치했습니다. 비록 F-35도 비행 1시간당 유지비용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F-22의 유지보수 비용과 스텔스기의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나름 싸게 먹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F-35가 아니라면 중국의 J-35나 러시아 Su-47이 유일한 대체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국제정치 사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믿을만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주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 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J-35를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완성했다고 설치고 있지만 정작 F-16급의 J-10 525대, J-11 225대가 양적 주력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J-20 50여 대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J-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 내 교전, 일명 도그파이트에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의 F-135를 탑재했지만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 저피탐 성능이 기동성 면에서는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하지만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미리 발사 위치를 잡고 BVR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질적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인데요. 3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적의 탄도탄 등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성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맞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함은 북한과 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F-35A를 활용한 킬체인은 대놓고 중국을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F-35A를 최초 도입하기 위해 2011년 PX 3차 사업을 벌였을 때 간첩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적 행위로 용해선상에 오른 4명의 인물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주동했는데요.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그만큼 F-35A의 전술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국 천만다행히 간첩 개입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적성국에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이득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F-35A 20대 추가 확보 의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35A 20대 추가 확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과 제반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데요.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을 들이는 이번 도입 사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도합 60대의 F-35A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어내기식으로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질적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제는 비행 테스트마저 위태로운 구형 기체를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4.5세대 미만 기체로는 F-35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킬체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하리라 분석됩니다. 애초에 60대면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최다 운용국이 되는 건데요. 단지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수량, 성능의 F-35A를 보유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KAMU 실제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3축 체계 전력 강화는 F-35A 추가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AMD의 가장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의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미 구매 계획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 170km의 SM-2를 도입하면서 차후 SM 계열 대공 미사일을 전종 운용물 목표로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SM-6 도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M-6는 단순 사거리만 따져도 240터부터 460km로 SM2 입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마하 3.5의 최대 속도로 관성유도,
능동 레이더 및 반능동 레이더를 채용해서 현존하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인데요. 물론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중심과 효율을 생각하면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DF-15, DF-16만 봐도 사거리 1000km 급의 SRBM인데요. 이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1인 DF-15, DF-16만 무리 10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즉 SM-6 도입은 대한민국의 방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우리는 6월 25일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왔는데요. 이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행보가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미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직 대한민국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인도가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인도 방위산업 최악의 결과물 중 하나인 테자스로 항공모함 이착함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이제야 독자 개발 가능이라는 결과를 받은 걸 고려하면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물론 인도의 성과는 굉장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일에 가깝습니다. 테자스가 괄목할 만하다거나 믿기지 않을 빠른 성장을 거두었기에 놀라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건데요. 아마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테자스가 함재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인도가 대표적인 친러 국가라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항공모함과 테자스에 대한 진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자스가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에서 이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의 국산 무기 사랑은 너무 유별나서 집착에 가까운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테자스의 개발 기간인데요. 1983년 소요 제기, 1986년 공식 출범한 테자스 개발 사업은 무려 2010년이 되어서야 IOC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 공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운용 요구 조건은 충족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공식 출범 연도를 기준으로 24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게다가 테자스 초도 물량이 인도 공군에 도입된 건 그보다 6년이나 더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유독 빠른 경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이 약 11년 만에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보면 인도는 테자스 하나에만 2터부터 3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라도 테자스가 멀쩡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더 결함은 테자스를 말 그대로 종이비행기와 다를 것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기술적 준비도 없이 레이더 자체 개발을 준비하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자스 초기 양산형은 레이더가 필요한 무장 체계를 전혀 탑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멍텅구리 폭탄을 제외한 미사일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2008년이 되어서야 레이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1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의 갑질에 지쳐 결국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KF-21에 탑재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하지만 테자스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테자스가 아무리 못났어도 KF-21과 직접 비교하는 건 인도로서도 좀 억울한 일인데요. KF-21 2-4세대, 4.5세대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반면 테자스는 경공격기에서도 최하위권의 성능입니다. 그나마 FA50과는 겨루어 봐야 체급이 맞는데요. 테자스는 전장 13.2m, 전폭 8.2m, 전고 4.4m로 FA50 2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라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데도 전비 중량은 테자스가 9,800kg에 달하는 것에 비해 FA50은 8,900kg에 불과해 훨씬 가볍다는 건데요. 테자스의 결함을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 붙이며 해결하다 보니 중량이 동급 대비 1톤이나 무거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연료 탑재량까지 감소하면서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고 실질 전투 시간은 1시간을 받으시 넘어 동급 대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정비 시간은 F16 대비 4터부터 5배 이상이고 그러면서도 기체 수명은 고작 20년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장이라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으면 국산 무기체계라는 타이틀을 참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테자스는 FA50과 동일한 F404G 계열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대 무장량이 기껏해야 3톤이 한계입니다. FA50 이 설계상 3배가 넘는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테자스의 무장량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오죽하면 인도 공군에서조차 테자스 불매를 선언하고 인도 정부에 라파를 도입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도 정부가 라파를 도입하면서 테자스는 흑역사로 잊히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든 주력기로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테자스를 MK-1A로 개량한 것도 모자라 KF-21급 성능의 MK점이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재기용인 해군용 LCA 테자스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서 말한 INS 비크란트 이착함 성공입니다. 이를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FA50으로 함재기를 만든 셈인데요. LCA 테자스 개발에 착수한 게 2003년부터니 실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테자스의 처참한 성능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단한 집념인데요. 물론 딱 그것만 빼고는 비효율의 극치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인도는 테자스를 믿지 못해서 쌍발 함상 전투기인 TDBF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LCA 테자스는 포기하지 못해서 예산과 연구 개발 인력을 중복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잘해줘 봐야 FA50보다 한참은 밑인 테자스로는 딱 이착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탑재 무장도 3톤 남짓인데다가 LCA 테자스로 개량되면서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 착륙장치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함재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연료와 무장 탑재량에 상당한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LCA 테자스가 미사일 딱 한 발을 탑재하고 30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감지덕지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양산 수량도 문제입니다. 이미 테자스부터가 FA50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를 맞이한 기체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는 FA50 절반 정도의 도입가를 제안했지만 실패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소요가 부족한 함재기에서 LCA 테자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조차 이를 알고 있기에 라팔 함재기형이나 슈퍼호넷 블록 3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CA 테자스는 어디까지나 인도의 자존심과 아집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 대한민국은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FA50을 함재기로 개량하자는 건 아닙니다. 최근 KF-21N 독자 개발 역량 보유 연구가 가능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목적지가 생겼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5터부터 6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 개발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경제성과 기술 축적을 위해 경항모부터 만들어야 하느니 규모와 함재기를 고려할 때 중형항모를 만들어야 하느니 같은 설왕설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중형항모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아직 함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한국형 항모 계획이 표류하게 된 계기가 F-35B의 애매한 성능 때문이었던 만큼 정황상 KF-21N 탑재가 신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모함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의 연구 용역 결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는 KF-21N 16터부터 28대, 조기경보기 2대, 구조헬기 2대 등 20터부터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 이착함이나 스키점프대 대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한 CATOBAR 형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와 INS 비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함재기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F-35B의 수직 이착륙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름조차 다용도 운용모함인 일본의 이즈모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강화인데요. CATOBAR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없고 KF-21은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등 전투 영역에 제한이 없는 멀티롤 함재기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무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항공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캐터펄트는 더더욱 미지의 영역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KAI와 현대중공업 측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한 척당 2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라며 미국이 판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 전쟁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만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덕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N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형 항공모함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첫 시도지만 아직 막연한 청사진인 반면 KF-21N 위 개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면서 함재기 자체 개발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건데요. 아직 모체가 되는 KF-21조차 양산형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KF-21N에 도전했다. LCA 테자스 꼴이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요. 하지만 KF-21 과 테자스는 애초에 전투기와 경공격기인 만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KF-21N은 지금이 아니면 절대 시도할 수 없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F-21N 위 개발 기간을 8년 6개월,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같지만 중형 항모 개발 기간도 마찬가지로 10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된 만큼 KF-21N 위 기술적 제한사항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 1999년 초기형이 도입된 A182 F 슈퍼호넷을 도입하는 건 개량 종말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유령선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항공모함 운용 준비에만 무려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온갖 협작질이 수반되었지만 1980년 호주, 소련의 퇴역 항모를 밀수해 연구하고 지상에서 1대1 스케일 모형 시설을 만들어 갖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적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또한 중국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군 정원을 확대하고 항공모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반을 다져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최대한 말차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포브스지는 지난 12월 24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요 국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병합을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의 옛 고토인 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 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시 한러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JERUSALEM 대학 히브리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전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 이발 각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 분열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의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연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초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남오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